폼 1040 라인 넘버 8번, 라인 넘버 8번에 있는 other income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other income은 사실 어디서 오냐면 폼 스케줄 1, 스케줄 1에 있는 라인 넘버 9번에 있는 그 데이터가 이쪽 1040로 라인 넘버 8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잠깐 1040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1040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인컴입니다. 인컴, 수입. 1번에 보면 wage, 2번 interest, 3번 dividend, 4번 IRA distribution, 5번 pension and annuity, 6번 social security benefit, 그다음에 7번 capital gain and loss.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늘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8번 other income. 근데 사실 other income에는 각 그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디서 오느냐? 스케줄 1의 라인 넘버 9으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 가지고 1040 라인 넘버 8번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죠? 스케줄 1, 그렇다면 스케줄 1은 또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데 스케줄 1의 파트가 둘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파트 1, 하나는 파트 2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케줄 1 파트 1의 라인 넘버 1은 State and Local Refund, 주정부나 또는 로컬 정부에서 주는 리펀입니다. 우리가 세금 보고하면 두 군데로 합니다. 하나는 페더럴, 연방정부에, 하나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두 군데가 있죠. 물론 이제 페더럴에 세금 보고를 하면 그 자료가 근거로 돼서 스테이트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동일한 정보가 가고 텍스 레이트는 서로 틀립니다. 그런데 그 페더럴에서 연방정부에서 내가 리펀을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이 스테이트에서도 리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앤 로컬 리펀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자기가 세금 보고한 것에 대한 환급, 리펀 받는 것을 그거는 연방정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입. 그죠? 그런데 스테이트 로컬 리펀드 중에 이거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인컴으로 잡지 않습니다. 인컴으로. 이유는 뭐냐면 누가 이것을 인컴으로 인컴으로 취급받아야 하냐면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작년에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을 한 사람, 그 사람만 스테이트와 로컬에서 받은 리펀드를 수입으로 생각하고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보고한 사람은 스테이트나 로컬에서 리펀을 받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내가 아이템 디덕션 해가지고 세금을 리펀 받았으면 지금 양식에 있는 것처럼 1099G를 받습니다. 가버먼에서 온 거죠. G라는 거는 가버먼의 이니셜이죠. G. 그래서 이런 폼이 옵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세금 보고를 했고 작년에 그 다음에 리펀을 받은 사람은 스테이트로부터 리펀 받은 사람은 1099G라는 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디덕션으로 세금 보고했고 스테이트로부터 리펀 받는 사람은 그 텍스 연도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스케줄 1의 스케줄 1 파트 넘버 1 라인 넘버 3의 비즈니스 인컴입니다. 비즈니스 인컴 주가 스케줄 C. 그런데 셀프 엠플로이먼트 인컴입니다. 셀프 엠플로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수입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 W2를 받기 때문에 뭐 스케줄 C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또 특별히 한국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 C라는 걸 작성하셔야 합니다. 스케줄 C. W2가 없더라도.
스케줄 1, 파트 1의 라인 넘버 3가 비즈니스 인컴에 관련된 건데 셀프 엠플로이고 지금까지 그 W2 대신에 뭘 받으냐면 자영업자들은 1099 MISC 1099 미셀리우스 받습니다. 1099 미셀리우스 이제 좀 이따 폼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폼이 하나 있고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텍스년도 2019년까지 내가 자영업을 하면 만약에 어느 집에 가서 내가 페인트를 칠하면 그 집에서 돈을 주면 그 스케줄 C를 주죠. 제가 어디 가서 제니터링 하잖아요. 어느 회사에 가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청소했으면 그 청소를 용역 주던 회사에서 제가 개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1099 MISC 이런 걸 줍니다. 근데 올해 새로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리턴 발렌트 때도 잘 아셔야겠지만 1099 MISC 미스뉴스를 받아온 사람도 있지만 올해 새로 생긴 폼이 1099 NEC라는 거 있습니다. NEC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그 다음에 요 1099 MISC를 갖고 오거나 1099 NEC를 갖고 오거나 또는 캐시를 받았을 경우에 다 인컴에 대한 수입인데 이것을 어디다가 기록하느냐 비즈니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스케줄 C에다가 기록하십니다. 스케줄 C. 지금 여기에 보는 것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스케줄 1 파트 1 파트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케줄 1 스케줄 1의 파트 1 라인 넘버 C의 비즈니스 인컴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스케줄 1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1040 갖고 모든 거를 다 세금 보고하는데 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 지면에 종이에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040 플러스 필요한 사람은 스케줄 1, 어떤 사람은 스케줄 1, 2, 어떤 분은 스케줄 1, 2, 3, 3장 이렇게 해가지고 1040와 같이 붙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케줄마다 약간의 스케줄 1, 2, 3에 대해서 약간씩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스케줄 1은 인컴하고 애디셔널 인컴, 그렇죠. 파트 2는 여기 나와 있지만 adjustment to income 수입을 약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눴는데 지금 비즈니스는 넘버 3에 있는 겁니다. 넘버 3에. 올해 새로 생긴 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올 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작년까지는 1099 미셀리니스 MISC를 갖고 왔는데 올해부터 약간 그 변경됐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1099 NEC라는 게 생겼습니다. NEC.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작년에 우리가 이런 1099 MISC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1번부터 다른 넘버는 다 숫자가 없고 넘버 7에 가면 non-employee compensation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돈 받은 거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1번부터 다른 넘버에 돈이 없는데 요거 하나만 갖고 온다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요걸 이제 IRS에서 야 그거 자영업자한테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 MISC를 같이 다른 거하고 묶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분리하자.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폼을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텍스 이어 2020년에 1099 NEC 해가지고 Non-Employee Compensation 말하자면 자영업 하시는 분입니다. 종업원이 아니고 Non-Employee고 그 사람에 대한 Compensation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기 있던 2019년 1099 MISC에 있는 넘버 7만 분리해가지고 2020년 1099 NEC 폼에 넘버 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리됐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세금 보러 오시는 분 중에 일부는 과거 이런 폼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폼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폼이 있는데 이거와 그 1099 MIC 미셀리니어스의 박스 7이나 1099 NEC의 박스 넘버 1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인컴은 모든 것을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합니다. 내가 수아미 마켓에서 뭐 물건을 판다. 다 비즈니스 인컴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스케줄 C는 나중에 이거 지금까지 1099 MISC, 미셀리누스 1099 NEC 이런 폼을 다 포함만 갖고 오는데 마치 W2 같은 걸 갖고 오지만 그것을 어디다가 다 같이 집어넣어야 하냐면 스케줄 C라는 데에 있습니다. 스케줄 C. 스케줄 C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비즈니스에서 이득이 생겼거나 손실이 생겼을 때 쓰는 일반 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만 쓰냐면 sole proprietorship. 그러니까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나 LLC의 그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이 폼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C라는 걸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name of proper 그 다음에 비즈니스 주소 이름 뭐 이런 거 쓰고 여기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인컴 이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케줄 C에는 인컴만 있는 게 아니라 expense도 있습니다. 경비, 자기가 사용한 지출한 경비 그것도 같이 집어넣고 수익과 지출을 빼면 경비를 빼고 남으면 사실은 net profit이죠. net profit. 그 net profit이 1040가 스케줄 1의 라인 넘버 3번으로 이 숫자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타에서 지금까지 그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저희가 도와드렸었는데 작년까지는 만약에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25,000불 이하인 사람만 도와줬습니다. 근데 올해 내년 2020년에는 올해는 10,000불이 올라가서 35,000불까지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발생하면 less than $35,000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발생하면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미정원에서 일하는데 스테이션을 빌려서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렌트비를 한 달에 뭐 5,000불씩 낸다. 그러면 5,000불 곱하기 12달. 그러면 6만 불이죠.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비록 그 로우 인컴이라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35,000불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카운팅 방법에는 캐시 메소드하고 어크로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전공적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잘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캐시 메소드 사람만 도와줍니다. 맞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거기서 돈을 받은 거죠. 캐시 돈이 바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제 일하는데 재료가 필요해서 사면 결국은 그 캐시 내는 거죠. 외상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캐시 거래, 그걸 캐시업 매수 들어가는데 그런 어카운팅 방법 쓰는 사람만 저희가 도와줍니다. 많은 대기업이나 그 큰 기업들은 다 캐시 메소드 안 씁니다. 대부분은 어크로 메소드 씁니다. 어크로 메소드.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인벤토리가 없어야 합니다. 인벤토리. 맞으면 제가 물건 10개 사와가지고 인벤토리로 키핑하면서 수아미에서 가서 뭐 5개 팔고 5개 남았다. 뭐 그중에 3개는 망가졌어. 뭐 로스 처리했다. 뭐 이렇게 인벤토리 있는 사람은 저희가 사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로 서비스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전기 공사하시는 사람인데 전기 공사하러 어느 집에 가서 제가 도와주고 돈 받았다. 그럼 인벤토리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식당 가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은 물론 인벤토리라고 있겠지만 그 식재료는 인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메테리얼이죠. 그래서 인벤토리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비즈니스 했는데 작년에 수입은 2만 불이었는데 뭐 재료 사오고 뭐 인건비 주고 보니까 익스펜스가 경비가 3만 불이다.
그럼 만불 손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손해난 비즈니스로 인해서 손해가 나면 네거티브가 되면 저희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도와주죠. 그러니까 항상 프로핏이 나요, 그죠? 아니면 제로 인컴하고 익스펜스가 만들어서 제로가 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프리시에이션. 디프리시에이션은 한국말로는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맞으면 어떤 장비를 사가지고 내가 기계 깎는 장비를 샀는데 CNC 머신을 샀는데 그거를 너무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공제할 수 없고 그거를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눠서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통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또는 애머타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하셔서 집에서 간의 수공업 하셔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텍스 보고하는 해에 그 패시브 액티브 로스 난 거 맞으면 자기가 별로 수동적으로 뭘 하지 않았지만 그 로스 난 거를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저희가 비즈니스 하더라도 또는 수입이 저소득층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셀프 엠플로이 하시는 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세금 보고하러 오셨을 경우에 여러분이 첫 번째는 그분들이 주시는 자료만 다 믿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이 그 자료 갖고 다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자료 갖고 계세요? 이런 인컴 혹시 발생하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accurate, 그 정확성. 그런 제가 만약에 오피스 디포에 가서 무슨 재료를 샀는데 그게 가능하면 그 버발리 그냥 말로 제가 뭐 오피스 디포에 가서 200불어치 종이를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믿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익스펜스 그 레포트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시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꼭 영수증을 잘 챙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 보고라 오실 때 어떤 분들은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갖고 오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거를 하나씩 다 더해주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자기가 항목별로 나눠서 다 더해가지고 그 영수증은 저희한테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갖고 오시는 건 뭐 물론 이상 없지만 괜찮지만 그 저희한테 그걸 더해서 당신이 해주시오. 이거는 저희는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C하고 스케줄 C,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비즈니스 프로핏 앤 로스 난 거 하고 EIC, Uncome Tax Credit 같은 거는 IRS에서 감사 대상입니다. 눈 뜨고 봅니다. 어떤 비용에 어떻게 썼는지 또는 이게 정당하게 썼는지 개인적으로 썼는지 비즈니스 썼는지 이렇게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 저희한테 세금 보고 무료로 세금 보고라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대상에 어디서로 걸릴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그건 아무도 모르죠. 랜덤하게 IRS에서 어디하는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 C에 가보면 인컴은 물론 이제 자기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해서 캐시를 받았다거나 책을 받았다거나 크레딧 카드를 받았다거나 그거 뭐 간단하죠. 뭐 그거 그냥 다 더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익스펜스라고 부르죠.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그 수입에 비해서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쓴 거를 잘 분리를 해서
갖고 오셔야 저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그 자영업자를 만나봤지만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어떤 게 비즈니스 익스펜스고 어떤 거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고 어떤 건 세금에서 공제가 안 되고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스케줄 C를 한국말로 된 거를 드립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익스펜스 파트 수에 있는 애드버타이징 홍보한 거, 광고한 거 이런 거 다 자기 수입에서 광고한 금액 같은 거, 광고한 금액, 신문에다 광고했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었다거나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자기가 돌렸다거나 그런 거 다 그 홍보 비용입니다. 광고 비용. 그거 본인이 버는 수입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애드버타이징, 그다음에 자기가 자동차 일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타고 간 거 또는 자동차나 추억 타고 간 거 익스펜스 다 공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하여해가지고 자기가 커미션 준 거 또는 어디 가서 일거리를 받았는데 그거 커미션 주는 거 그런 거 다 공제됩니다. 컨트랙 레이버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컨트랙을 줬다. 그거 다 공제됩니다. 임금. 그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아까 얘기한 감가상각 이것도 됩니다. 그다음에 엠플로이 베네핏 혹시 돈 남아가지고 엠플로이에게 보너스 줬다거나 그거 다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 아닙니다. 비즈니스 인슈런스 그런 거 상해보험 같은 거 이거 다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빌리는 사람한테 인트레스를 그 이자를 매달 준다. 그거 다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모게지 물론 저희 그 저소득층에는 모게지 갖고 있는 사람 없겠죠. 그다음에 리걸 앤 프로페셔널 서비스 혹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뭐 변호사를 만났다거나 뭐 회계사를 만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카운슬링 받았을 때 일정 수수료를 내죠. 그거 다 공제됩니다. 오피스 익스펜스, 뭐 오피스 서플라이 샀다거나 오피스 서플라이 종이 샀다거나 펜을 샀다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피스 익스펜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표 샀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오피스 익스펜스로 다 공제됩니다. 펜션 앤 프로핏 쉐어링 플랜 사실은 뭐 공제는 되지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펜션 들지는 않죠. 그죠? 그다음에 렌트 앤 리스 어디 가서 사무실을 얻었다거나 어느 스테이션을 얻었다거나 어느 뭐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제가 일정 금액 렌트비를 낸다. 그럼 그거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렌트에서도 비즈니스 프로퍼티가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장소를 빌려서 내는 돈이 있겠고 또는 기계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내 차가 조금해서 물건을 갖고 올 수 없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렌트했죠. 뭐 렌트하는 회사에서 추억을 렌트하면 그 렌트 간 거 다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리페어 앤 메인테넌스 뭐 장비를 샀는데 망가졌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수리비 이런 거 다 됩니다. 핸드폰 갖고 다니다가 일하다가 떨기 틀어가지고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수리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리페어 앤 메인테넌스로 다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서플라이 그래서 재료죠 재료. 제가 빵을 만드는 케이크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베이커리를 하는데 밀가루 사야죠. 밀가루 사오는 거 다 서플라이죠. 그거 공제됩니다. 텍스 앤 라이센스 세금 낸 거나 또는 뭐 라이센스에 필요한 그 비용 뭐 CD에 가면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 펌이 필요하거든요. 1년에 150불 뭐 시마다 틀린데 그거 돈 낸 거 다 공제됩니다. travel and meal 비즈니스에서 어디를 쭉 갔다거나 만났다거나 또는 그 사람을 같이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거나 저녁을 먹었다거나 그 먹은 거 그 식사 대접 비용 일정 비용은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travel 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을 지방을 간다거나 그런 거 다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디덕션 meal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밀에 대해서 그 음식 식사 대접한 것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뭐 자기 가게에
본인 가게에 가스나 전기 또는 뭐 전화 비용 있죠? 그다음에 인터넷 비용 이런 거 다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웨이지 자기가 자영업하지만 또 종업 파트타임을 두를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파트타임 웨이지 주는 경우도 그것도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other expense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전체가 다 비즈니스 익스펜스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만난 한국 분 중에 이거를 잘 정리해 온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1명. 매년 그 사람은 잘 정리해서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사실 저희도 넣어주기도 편하고 같이 물어보고 이거 돈 얼마 썼어요? 저거 얼마 썼어요?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 보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 굉장히 힘들게 도와드려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주변 분들이 혹시 작업하시는 분 있으면 꼭 레코멘데이션 하십시오.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북키핑에 잘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새는 북키핑 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모든 비용을 잘 거기다가 쓰시고 개인적인 개인 크레딧 카드 말고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써가지고 나중에 1년이 되면 그 스테이트먼 갖고 오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잘 레코딩하는 습관을 잘 길리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많은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그분들은 이런 자료를 사실은 세금 보고할 때 세계사나 36개월간 리스하십시오. Experience Amazing Lexus 딜러에서.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줘서 그 자료를 그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잘 하시면 본인이 잘 할 수 있으면 굳이 돈을 지불 안 하셔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 중에 카 앤 트럭 익스펜스 있어요. 카 앤 트럭. 자기가 자동차를 타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밴을 타고 어디 가는데 그게 그 익스펜스를 공제받는다는데 어떻게 공제받을 거냐? 여기 지금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집입니다. 제 집에서 항상 제가 가는 요 잡이 있습니다. 잡, 레귤러 잡. 그죠?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장에 가는 거 있죠. 직장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일터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집에서 자기의 레귤러 잡이나 메인 잡에 가는 거. 제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어바인에 떨어져 있으면 그 제가 사무실 가는 것까지 그거는 사실은 커밋 하는 거죠. 커밋. 그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쓰인 마일리지는 never deductible입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을 안 가고 오늘 세컨잡이 생겨가지고 글로 현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현장으로. 그럴 때 집에서 사무실을 안 가고 현장으로 직접 갈 경우에 요 간거리도 사실은 여기 보면 never deductible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 regularly 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이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가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어느 오피스에 가야 돼요. 그죠? 그럴 경우에 세컨잡으로 가죠. 근데 여기 직장에서 그 일터로 간대. 세컨잡 일터로 간 거에 대한 마일리지를 30마일 차 타고 갔다. 손님을 만나러 갔다 왔죠? 그러면 그거는 항상 디덕터블이 됩니다. 디덕터블. 또 하나는 자기 집에서 자기 직장에 갔다가 템포러리 어느 일이 생겨가지고 어느 곳에 가야만 할 일이 있겠죠? 특별한 일이. 그래서 뭐 제가 파트로 오됐는데 거기 가서 픽업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 어딘가 가야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그 temporary work location도 deductible 세금 공제됩니다. 또 그리고 second job에서 내가 다른 장소로 첫 번째 집에 가서 건쳐주고 오늘 잡이 2개라서 두 번째 집으로 이동했다. 그럴 경우에 두 번째 집으로 가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덕터블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표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집에서 레귤러하게 가는 잡 그거는 그 출퇴근하는 거기 때문에 디덕터블 안 돼요. 직장 갔다가 다른 데 일터 가는 건 다 돈을 받고. 그리고 이런 트럭 그다음에 자동차나 트럭에 대해서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디스크리션하고 비에이클 차가 어떤 종류인지 뭐 그냥 혼다 시빅이다, 뭐 혼다 어코드다, 도요타 뭐다, 도요타 타코마다 이렇게 그 디스크리션하고 비에이클이 필요하고 언제 이것을 차량을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했는지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뭐 그 차를 한 3년 전부터 썼으면 여기다 3년 전부터 날짜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온 것은 비즈니스 마일 다 기록해야 합니다. 집에서 직장 간 거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차 타고 간 거 디덕 안 해주니까. 그렇지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오피스에서 일터로 어느 현장으로 갔다. 그거 다 디덕트 합니다. 그죠? 마일리지 기록해야죠. 마일리지, 스타팅 마일리지가 뭐고, 갔다 왔을 때 마일리지가 뭐고, 그 엔딩 마일리지가 뭔지 기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마일리지는 여러분이 홈에서, 집에서 그 레귤러 잡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2020년도에 스탠다드 마일리지는 57.5센트입니다. 1마일당 57.5 센트. 그런데 스탠다드 마일리지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말을 하기 전에 혹시 세금 보고를 원하셔서 오신 세금 보고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우버 택시 운전사인데요. 제가 마일리지 2,745마일 갔고요. 근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 제가 차를 리스했고, 그래서 제가 매달 리스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가스를 얼마 넣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 얼마 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말하자면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 해줍니다. 저희는 그냥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 디덕션, 스탠다드 마일리지라는 건 뭐가 포함되면 자동차 비용, 감가상각 비용, 자동차 감가상각 비용, 그 다음에 인슈런스, 자동차 가스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수선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로 해서 다 그거를 정부에서 정한 것이 1마일당 57.5 센트, 57.5센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미국 사람이 이 사람 잡이 뭐냐면 캐리어. 맞으면 집에 관련돼서 무슨 서류를 어디다 전달하는 사람 있죠? 캐리어. 근데 이 사람은 프라이빗 캐리어에서 그걸 잡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1년에 마일리지를 제가 최고 많이 해주는 걸 보니까 약 4만 마일 뛰었습니다. 4만 마일. 웬만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규정한 거는 대충 일반 커밋한 사람은 12,000에서 14,000마일.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 리얼터이신 분도 좀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 많아야 2만 마일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카인 트럭 익스펜스를 위해서 비즈니스 마일리지가 35,000마일이다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루에 매일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언제 비즈니스 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벌써 스케줄 C에서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그걸 이제 아웃오브스컵이라고 하는데 미리 여기 써놨는데 잠깐 읽어가면 하비 인컴 또는 non-profit activity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거 한 가지
요거 넘어가죠. 스탠다드 마일리지가 57.5센트인데 여러분 발렌티어도 발렌티어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시잖아요. 아니면 저희 현장에 사이트에 오시잖아요. 아니면 교육받으러 오시죠. 그거 다 마일리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씩? 14센트. 원마일당 14센트죠. 그렇게 하시고 합인컴 자기가 우표 사서 수집했다가 판다 이런 거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35,000불 이상인 사람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있는 사람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 샀다가 리턴 받아서 그거를 리턴 받아서 그 리턴에 그 워런티에서 뭐 망가져가지고 교체해 준다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집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안 해줍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IRS 규정은 집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무료 세금 봉사를 해서 도와주지 않도록 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집이 1000스퀘어 피트에서 당신이 쓰고 있는 오피스 쓰고 있는 방이 300스퀘어 피트다. 그 중에 8시간만 일했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은 사실은 할 수 없고 라이센스 있는 사람, 어카운팅 라이센스 있는 사람, 말하자면 CPA, EA, 인너 에이전시 이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카운팅에서도 캐시 메소드만 해주지 어크로 메소드는 안 해줍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스케줄 1에 파트 1에 라인 넘버 4가 있는데 라인 넘버 4 그 중에 그 other gain and loss 라는 사람 4767이라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4767이라면 비즈니스 sale of a business property 말하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파는 경우 제가 서베이를 갖고 있어가지고 서베이를 하다가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살 때 내 비즈니스 할 때는 3만 불에 샀지만 지금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팔 때는 10만 불에 팔면 8만 불 개인 생기죠. 그럴 경우에 스케줄 1 파트 1의 라인 넘버 4에 포함 4767이라는 걸 기록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저희가 서비스를 못 해줍니다. 자, 스케줄 1의 파트 넘버 1에 라인 넘버 5가 있는데 뭐냐면 렌털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렌털 프로퍼티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렌털 프로퍼티 갖고 있는 사람하고 K1이라는 것은 어느 코퍼레이션에 투자했다가 아니면 투자하거나 파트너십에 투자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돌려받는 금액,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 같은 금액이죠. 뭐 스탁 사면은 뭐 디비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걸 스케줄 K1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요 두 가지 아이템은 저희 그 바이타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스케줄 1, 파트 1, 스케줄 1의 파트 1, 라인 넘버 5. 렌털 인컴 익스펜스 자기 본 집이 있고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집을 한 채 더 샀어요. 그리고 거기 살지 않고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렌트 인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뭐를 써야 하느냐 1040 폼에 들어가지만 스케줄 2라는 걸 써야 합니다. 스케줄 2. 그죠? 스케줄 2라는 걸 작성했는데 스케줄 2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폼에 보시면 알겠지만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해가지고 어디에 렌탈 프로퍼티가 있고 어디 그 임대 주택이 있고 그 임대 뭐 비즈니스 상가도 됩니다. 그 주소가 뭐고 그 다음에 싱글하우스인지 뭐 컨도인지 이런 거 따져보는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렌탈 인컴 뭘 써야 하느냐 스케줄 2라는 걸 씁니다. 스케줄 2 저희 무료 세금 봉사하는 데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본인 집이 있고 렌탈 프로퍼티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죠. 그렇죠? 저소득층. 그래서 저희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한테 해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 렌탈에서도 임대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인컴이 있고 분명히 expense가 있겠죠. 그죠? 비용이 들겠죠. 비용. 그걸 rental income and expense라고 하죠. 근데 인컴은 물론 이제 세입자한테 매달 똑같은 일정 금액을 받는 거죠. 한 달에 2,000불씩 받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인컴이죠. 한 달에 2,000불씩 12달이면 24,000불. 그 다음에 뭐 책을 주건 캐시 주건 뭐 크레딧 카드 긁건 약간 인컴으로 보고하시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의 그러면 인컴의 반대는 익스펜스인데 뭐를 그 렌탈 프로퍼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비용이 지불되는지 보면은 대부분 제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세컨하우스 렌탈 프로퍼티는 뭐 물론 캐시 주고 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캐시 주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론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겠죠. 그러면 론을 받아서 그 집을 사고 렌트를 줬다면 뭐가 발생하느냐? 모게지 인트레스라는 걸 발생하죠. 그렇죠? 모게지 인트레스. 이거는 모게지 인트레스를 매달 내는데 그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내가 받은 렌털 인컴에서 빼줍니다. 두 번째는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재산세. 그 렌털 프로퍼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데 그 재산세도 렌털 수입에서 임대업에서 받은 수입에서 그 프로퍼티 텍스만큼 그 수입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렌터 프로퍼티 갖고 있으면 인슈런스 듣고 있죠. 인슈런스. 그래서 해저드 인슈런스, 파이어 인슈런스 이런 것 아니면 얼스킥 인슈런스, 지진보험 또는 뭐 상해보험 뭐 이런 보험 들은 거 있으면 다 그 인슈런스 금액만큼 렌탈 인컴에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그 렌탈을 그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차 타고 돌아다녔다거나 그 임대업 그 세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뭐 거기에 사용한 비용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주는 경우 그럴 때 거기 들어가는 익스펜스 이런 거 다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렌털 수입에서. 그 다음에 렌털 프로퍼티를 갖고 있으면 뭐가 발생하면 뭐 물론 그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이 잘 관리하고 잘 쓰면 좋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오래됐거나 노후화됐으면 고장나고 망가지죠. 에어컨이 망가졌다거나 뭐 플러밍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그거 고쳐줘야죠. 그렇죠? 누구 시켜서 거기 들어간 비용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리페어 다 공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리페어하고 리페어 수리하는 거 그다음에 임프루먼트 그 좋게 해주는 거 이거 틀린 겁니다. 리페어하고 임프루먼트 틀린 거예요. 리페어는 그냥 고친 거예요. 수리. 그 저기 파이프가 드레인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고쳐야 돼요. 그러면 뭐 플러머 불러가지고 뚫으면 되죠. 그런 걸 리페어죠. 수도꼭지가 망가졌어요. 고쳐야죠.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서킷 브레이커가. 그러면 그거 고치는 거죠. 그런 건 다 리페어입니다. 원 상태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약간의 잘못된 것만 수정하는 거. 그럴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만약에 제가 올해 뭐 A라는 거 고치고 뭐 수도 꼭지 고치고 플러머 고치고 전기 고치고 그라지 도어 안 열려서 고치고 뭘 가지고 뭐 3,000불 토탈 보니까 3,500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3,500불을 올해 다 수입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수입해서. 이건 리페어고 임프루먼트는 퍼머먼틀리 있는 것을 더 좋게끔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고치는 거예요. 증축한다거나 개축한다거나 집이 있었는데 펜스가 있어가지고 펜스를 다시 세웠다거나 아니면 그 렌터 프로퍼티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에어컨을 집어넣었다거나 아니면 렌터 프로퍼티에 저기 유틸리티 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솔라 패널을 달았다거나 그런 임프루먼이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임프루먼이에요. 그런 기본 가치 플러스 더 좋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리페어는 그 발생한 연도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면 되지만
improvement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났죠? 에어컨을 올해 3만 불 주고 났는데 3만 불을 다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IRS 규정에. 왜냐면 만약에 제가 에어컨을 넣으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약 디프리시에이션 그래서 한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일정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디프리시에이션. 그래서 이게 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는 리페어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비용을 다 공제해 주지만 임프루먼은 당해년도가 아닌 일정 금액을 기간 동안 디프리시에이션 기간 동안 공제하게끔 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집 있죠? 집 있는데 제가 싱글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집 중에 땅은 디프리시에이션 할 게 없습니다. 땅은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디프리시에이션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땅 위에 있는 집 있죠. 그거는 매년 오래 살다 보면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언제까지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느냐? 27년 6개월까지. 맞으면 제가 27년 반. 27.5 년도까지 27. 디프리시에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27.5년에 나눠서 그 일정 금액을 텍스 년도에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프리시에이션은 지금 제가 미리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프로퍼티는 빌딩, 마지막 건물 또는 머시너리, 기계 사왔는데 공제하는 거, CNC 머신 비싼 거, 뭐 백큐 머신 비싼 거 이런 거 다 디프리시에이션 합니다. 또는 퍼니처, 오피스 퍼니처도 사실 디프리시에이션 합니다. 있는 거 5년인지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자동차 밴을 샀다거나 딜리버리 위해서 밴을 샀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밴을 3만 불 주고 샀으면 그 올해 3만 불 다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디프리시에이션 기간이 있는데 그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그거를 일정 금액으로 매년 나누는. 그렇지만 랜드는 디프리시에이션 안 합니다. 디프리시에이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올로케이션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알면 좋지만 뭐 간단한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렌탈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제가 입주자가 없으면 제가 뭐 경우에 따라서 잠깐 거기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한 달, 두 달? 뭐 그럴 경우에 그 본인이 퍼스널리 사용하는 거하고 또는 렌탈 프로퍼티로 이용하는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스페셜 알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렌탈 프로퍼티 중에 less than 15day 15일 동안은 제가 써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15일 이상 지나가면 제가 개인적으로 쓴 만큼은 렌탈 프로퍼티에 관련된 비용이나 수입에서 공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렌탈 로스가 있는데 렌탈 로스 임대업을 했는데 그 집을 빌려줬더니만 그 사람이 집값을 안 내고 도망갔어요. 예,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모게지하고 프로퍼티 텍스 내고 인슈런스 내고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1년을 계산해 보니까 로스 날 수 있죠. 로스. 그렇죠? 로스. 그런데 로스 나는 경우에 본인이 액티브하게 그 인볼브가 되어 있으면 본인이 집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로스를 허락하지만 패시브 내가 그 렌탈 프로퍼티를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어느 렌탈 컴퍼니에다 맡겼을 경우에 그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디덕션 안 해준다. 지금 똑같은 얘기죠. 렌탈 레포팅 렌탈 로스 렌탈에서 로스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패시브 렌탈 로스 나는 경우 아까 같이
그 렌탈 프로퍼티를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어느 렌탈 관리하는